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규정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뭐, 하나하나 얘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주의할 점들,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비목, 세목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되고, 인건비, 뭐, 참여연구원, 비영리기관의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근데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되려면 연구 부서에 속해야 된다. 연구 부서라 함은 산학협력단은 아니고 출연연 같은 경우도 연구 지원 전담 조직은 제외를 한다. 실제 연구를 하는 부서에 소속된 지원 인력. 인건비에는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포함된다. 학생인건비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연구시설 장비비, 구입, 임차비, 운영, 유지비. 근데 유지 보수비 여기 나오죠. 유지 보수비만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기대하던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야, 유지비도 쓸 수 있네? 유지보수비도 쓸 수 있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묵혀뒀던 모든 그 오래된 장비에 이 유지보수를 이 틈을 타서 한번 일제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유지보수비를 쓸 수 있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본 과제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장비 또는 본 과제에 현물로 투입된 장비, 현물로 투입하는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쓸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연구 재료비는 뭐 구입비, 뭐 제작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활동비, 뭐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소프트웨어 활용비가 있고 연구실 운영비에 보면 사무용 소프트웨어 비용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연구실 운영비고 사무용이 아니라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그냥 개별적인 세세목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들어간다. 뭐 그 밖의 비용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연구 활동비는 제가 간접비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연구 수당, 참여연구원, 연구자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 보안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은 뭐 특별해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이 뒤에 페이지에서 연구 활동비하고 간접비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비건 간접비건 전부 다 연구 개발비입니다. 그래서 간접비도 당연히 연구 개발 과제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간접비도 당연히 관련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직접비의 경우에는 아주 강한 관련성이 필요하다. 강한 관련성. 이 강한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 비용이 개별적으로 측정이 되냐, 개별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냐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기세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전기세. 우리 공장에 전기세가 부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과제 때문에 과제에서 이제 뭐 시제품도 한번 돌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공장에 전기세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래, 그 더 나온 부분만큼은 그래, 과제 때문에 나온 거니까 과제비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시운전 때문에 얼마의 전기세가 더 들어갔는지를 개별적으로 측정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짐작은 되는데, 대충 추산은 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얼마라고 증빙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일단 직접비로 못 간다. 직접비에 연구활동비에 전기세, 공공요금, 공과금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풍력발전기를 개발을 한다고 쳐봐요. 풍력발전기를 저기 서해안 모래사장에다가 탁 심어놓고 시운전을 한번 하려고 하다 보니 일단 전기가 필요해요. 가동을 시키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IoT 서비스를 거기다가 같이 녹여 넣기 위해서 통신 서비스 업자한테 그 ICT 기술이나 뭐 IoT 뭐 이런 거를 거기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별도의 네트워크 이용료가 그 시제품에 탁 나온다. 응? 뭐 시제품에 용수가 들어간다. 용수가 필요하다. 그 용수도 딱 얼마가 계량이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은 연구 활동비에 뭐 공공요금이나 공과금이나 아까 그 모래사장 이용할 때 뭐 지자체에다가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딱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게 정확한 거. 그런 거는 연구 활동비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 공장에서 분명히 전기료가 더 들긴 했는데 얼마가 더 들었는지는 내가 이렇게 안분 계산을 해봐야 돼. 내가 막 엑셀로 뭐 수식을 짜서 뭐 비율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 이러면 간접비다. 그런 거는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활동비에 보면 특허 동향 조사비가 있고 간접비에는 특허 출원 등록비가 있어요. 요거는 왜 구분이 되냐면 사실 특허 출원 등록비는 그 과제 개발이 사실은 끝났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정 절차상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개발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개발비는 아니에요. 개발 이후에 발생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고했으니까 간접비로 해줄게. 간접비로 수고했으니까 원래 연구개발비는 아닌데 간접비로는 내가 해줄게. 이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특허가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경쟁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는 저거를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조사하는 비용들, 이거는 개발 활동 비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비로 간다. 전시회 참가를 한다. 전시회 참가를 하는데 이미 개발된 제품을 들고 마케팅 차원에서 홍보 부스를 만들고 전시회에 참가한다. 이러면 사실 그건 개발 이후의 비용이기 때문에 과제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 수고했으니까 그래 간접비로는 해줄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시회를 참가를 하는데 그게 아까 특허랑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제품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 수요자는 지금 어떤 거를 원하고 있는지 이렇게 동향 파악을 해서 내 제품의 설계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전시회 참가비는 직접비의 활동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또 질문을 하실까 봐 그런데 우리 뭐 기반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 또는 그 순수 연구개발 과제 말고 그 R&D 같은 과제들, 이런 경우에는 홍보 자체가 과제의 목표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직접비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순수 R&D 과제는 이런 홍보 목적의 전시회 참가비는 간접비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통 불인정 기준, 뭐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주류 유흥성 비용, 또 중복 비용 이런 거 안 되고요. 이제 기업인데 법인은 분리되어 있지만 인적 물적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간의 그런 비용들,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내부 외부 연구 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쓸 수는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을 해줘야 쓸 수가 있다. 만약에 인정을 안 받으면 못 쓴다. 임차료. 수행기관 내부 비용, 수행기관 간 비용은 안 된다. 원칙은. 근데 이렇게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해주겠다. 뭐 대학 내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뭐 숙박
시설 이런 데서 들어가는 비용들 예외적으로 해주고, 수행기간 내 수행기간 간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시설 장비 사용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 해주겠다. 시험검사 분석에 필요한 비용들 해주겠다. 출연료 같은 경우에 본원과 분원 간에 발생한 비용도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 공통 인정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하게 사용을 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된다. 즉, 내가 정당하게 썼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증빙을 가지고. 그래서 증빙을 제출을 충분히 못 하시면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증빙이 부족하다고 불인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수해야 된다. 아까 사업기간 내에 써야 된다. 이거 아까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던 거죠. 수행기간 내에 써야 된다라는 거. 연구비 카드 써야 된다. 계좌이체 형태로 써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 사용 기준, 아까 설명드린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급여를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서 계상을 하는데 인건비 계상률에는 이런 건 빠진다.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빠진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관련 법령 이런 거에 따라서 급여 기준을 세우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하나 인건비에서 좀 이슈가 있는 건데요. 외부 인건비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외부 인건비 쓰실 때는. 그러니까 내부 인건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외부 인건비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우리 회사의 인력만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기가 불충분해. 그래서 외부의 훌륭한 분을 좀 모셔다가 과제에 투입시키고 싶어.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일단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연구소에 계시는 박사분을 우리 과제에 외부 연구원으로 투입시키겠다? 안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에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신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을 내가 외부 연구원으로 참여시켜서 외부 인건비를 주겠다? 안 돼요. 그러면 누구를 줄 수 있다는 거냐, 외부 인건비는? 일단 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보면은 출연 연구기관의 그런 박사분들, 출연 연구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돼요.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냐면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인건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물 인건비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죠. 아니 저 사람들, 그러니까 저분들은 원래 회사에서 돈을 받잖아, 월급을. 과제를 수행하건 안 하건 간에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왜 지원을 해줘? 이런 거죠. 그죠? 아니 우리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또 대학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그분들한테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월급을.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정부에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현물 인건비 지급 대상자한테는 외부 인건비도 못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혁신법 매뉴얼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것만 써놓은 것 같아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인력은 내부 인건비로 현금 인건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인력은 외부 인건비 현금도 줄 수 있게끔 해준 거고요. 예외를 둔 거고. 교원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14조에 따르는 교원분들이 이제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런 분들인데, 14조에 따른 교원분들 중에 직장가입자 아닌 강사분은 현금 인건비 대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요 분들도 외부 인건비 받을 수 있고, 요 분들 뺀 나머지 고등교육법 14조 적용받는 교원분들, 영리기관 소속의
임직원분들은 외부 인건비 못 받는다. 왜냐? 현물 인건비 대상이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주는데 현금 인건비 계속 준다. 그러면 몇 천만 원 나중에 불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부 인건비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밖에 연구시설 장비 공통사용기준 한번 보시죠. 뭐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이 돼야 된다. 재료 뭐 한번 보시면 되고, 연구활동비 아까 설명드린 내용 뭐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하나 좀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행기관에 소속되신 분들끼리만 회의비는 쓸 수가 없다. 근데 주간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간 위탁연구기관, 이렇게는 회의비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콘소시엄들 간에는 이제 다른 기관 사람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간 공동, 주간 위탁, 위탁 공동 이렇게는 회의비 쓸 수 있다.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만 먹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뭐 10만 원, 이게 또 질문 나오는 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답변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10만 원 초과 회의비냐, 10만 원 이하 회의비냐. 근데 보세요. 뭐 이렇게 구분은 돼 있는데 10만 원 이하 회의비도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내용까지 적도록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제 생각엔 그냥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나아요. 뭐 10만 원이 넘든 10만 원이 안 되든 간에. 뭐 내용이 빠졌다. 만약에 10만 원 이하라도 10만 원 이하면 내용은 안 적어도 된다. 이러면 이게 규정이 의미가 있는데 내용도 적고 참석자 명단도 적고 해야 돼요. 그러면 10만 원 초과나 10만 원 미만이나 굳이 구분하실 필요 없이 회의록을 그냥 차라리 작성하시는 게 편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소프트웨어 활용비,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시 현금 계산 가능하다. 뭐 장비랑 비슷하죠, 느낌이. 종료 2개월 전까지만 구입이 되면은 현금 계산 가능하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이용을 할 때 보통 사용 계약 기간이 있어요. 뭐 보니까 여기 사용 계약 기간 최소 단위 뭐 초과하더라도 계산 가능.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과제가 2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지금 우리가 필요해. 그래서 공급사한테 우리 이거 좀 쓸게요. 그랬더니 우리는 1년 단위로밖에 공급을 안 해드리는데요. 이러는 거죠. 과제는 2개월 남았는데. 그럼 예전엔 정산을 어떻게 했냐면 2개월치만 인정받고 나머지 10개월치는 불인정.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야,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썼는데, 야,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해서 종료 2개월 전까지만 구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라이센스 최소 기간으로 계약을 한 기간까지는 과제 기간을 넘어섰던 안 넘어섰던 다 해줄게, 이젠. 그러니까 아까처럼 1년이 최소 기간이다. 이제 2개월만 과제 기간이고 나머지 10개월은 과제 기간 아니더라도 1년치 다 해줄게. 종료 2개월 전까지만 최소 기간으로 계약했다면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비용들 한번 그냥 보시면 되고요. 수행기관 간 전문가 활용비도 인정이 안 돼요. 수행기관 간 거래로 보고 인정을 안 해주는데 예외적으로 비영리기관 상호 간에 비영리기관 내부에서 전문가 활용할 때는 별도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는 줄 수 있다. 기업이 끼면은 못 준다. 비영리기관 상호간이든 비영리기관 내에서 전문가 활용비를 수행기관 간에는 이런 케이스일 때 예외적으로 해주겠다. 그런 거고요. 연구수당 공통사용기준 요거 다 비율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까 설명 다 드린 내용이고 보안수당 넘어가도록 하고 위탁연구개발비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간접비 요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다 비율 얘기.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간접비에 직접비 사용 비율에 연동돼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연구수당이라든지 간접비 같은 경우는 직접비 사용 비율에 연동이 돼서 한도가 정해지는 게 있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죠. 여기 뭐냐면 통합 이지바로 사업이랑 통합 RCMS 사업이랑 좀 다릅니다. 좀 다른데요. 직접비 사용 비율 구할 때 통합 이지바로 과제는 전 단계 2월금도 포함을 해서 몇 퍼센트 사용했는지 그거 따진다는 거고, 통합 RCMS는 전 단계 2월금은 고려하지 않고 이번 단계 본 예산만 가지고 사용 비율 따지겠다. 직접비 사용 비율 따질 때 그런 내용이고, 하나 그냥 주의하실 건 통합 이지바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간접비 한도 구할 때 적용되는 직접비 사용 비율에는 분모의 전 단계 2월금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요거 때문에 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직접비 사용 비율 높여주려고 분모에서는 뺐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비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 간접비도 이렇게 못 쓰는 경우가 없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분모에서는 좀 빼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물 포함 여부. 뭐 아까 제가 뭐 직접비의 40%냐, 뭐 인건비의 20% 이럴 때 그 직접비, 인건비 이런 데에는 현물이 포함돼서 얘기하는 거냐, 빼서 얘기하는 거냐,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간 유형별로 좀 차이 나는 것들 뭐 정리했는데, 이거 그냥 뭐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기업들에 대해서 별도 규정 나와 있는 내용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자계자이체 안 된다. 현금 인건비가 총액이 변경되면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청년 신규 채용 시, 우리 그거 있어요. 우리 규정에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청년 신규 채용 시 해당 인건비의 액수만큼 현금 부담금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저 이 얘기 듣고 처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됐는데, 혹시 이게 이해하셨던 분 계시나요? 저는 아무튼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청년 신규 채용하면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다. 무슨 얘기인가? 한참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이해가 된 게 이런 거죠. 우리 인건비를 RCMS에서 받잖아요. 그죠? 인건비 현금, 그러니까 현금 인건비. RCMS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통상적인 경우 그랬죠. 우리 민간부담금 전부 다 입금시키고, 민간부담금, 우리 이제 과제기간 초에 민간부담금 전부 다 입금시키고, 이제 인건비는 그 해당 월마다 참여연구원한테 이렇게 지급을 했죠. 그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민간부담금 처음에 한꺼번에 입금하려고 하다 보니 기관이 우리 기업에 자금 부담이 생긴다. 지금 코로나 시절인데, 자금 부담이 생기니까 이러지 말고 청년 인력 우리 추가 채용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금액만큼은 민간부담금 입금 안 해도 돼. 자금 부담 완화해 줄게. 그러니까 인건비로 쓰일 금액만큼은 넣고 주지 말고, 그러니까 넣고 주지 말고 갖고 있다가 그냥 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넣고 줘라 이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줘라.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주는 거, 이게 우리 현물 인건비잖아요. 그죠? 현물 인건비가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는 걸 우리가 현물로 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현금 부담금을 감면하고, 그러니까 현금 부담금 감면되고 현물로 대체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업들 이제 현물 산정하는 방식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기업들 이제 가장 괴롭히는 연구 활동비에 연구실 운영비 막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 이제 읽다 보면 막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아주 들여서 이렇게 좀 요 표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리기업의 연구실 운영비는 크게 소모성 비용이냐 비소모성 비용이냐 이렇게 일단 하나 구분을 하시고요. 소모성 비용은 사무용 소모성 비용이냐 사무용이 아닌 일반 소모성 비용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소모성 비용, 즉 사무용이 아닌 일반 소모성 비용, 예를 들어서 실험실의 세제, 실험실의 장갑 이런 것들은 못 산다. 기업은 비영리기관 말고요. 기업은 못 산다. 아무리 과제에 진짜 투입돼도 기업은 일반적인 소모성 비용, 사무용이 아닌 일반적인 소모성 비용은 못 산다. 그러면 사무용 소모성 사무용품은 예를 들어서 종이, 펜, 잉크 이런 거는 필요한 만큼 써라. 필요한 만큼 써라. 사무용품은 소모성 사무용품은 필요한 만큼 써라. 그러면 이제 소모성 비용은 해결됐죠, 그죠? 사무용이냐, 사무용이 아니냐에 따라서 살 수 있냐, 살 수 없냐 이제 나눠지는 거고요. 비소모성 물품 다양합니다. 비소모성. 예를 들면 제가 요거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요 포인터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 포인터는 비소모성이에요. 근데 이 포인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건전지는 소모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은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소모성 비용이니까 안 된다는 건데 이제 요 포인터 같은 경우 이제 비소모성 물품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무용 소프트웨어, 냉난방, 환경유지, 기기 비품, 각종 범용성 비품류 등 비소모성 물품은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돼 있거나 아니면 연구실 운영비 활용계획서를 협약 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22년도 변경사항 얘기하면서 요거 변경될 때 사전 승인 받으면 변경도 가능하다.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서, 요 내역 변경하는 것도 승인 받으면 가능하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 대응 특별 지침이 일단 22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존 신규 인원에게 현금 인건비 계산 가능하다. 감염병 관련 비용을 폭넓게 인정해 주겠다. 아까 연구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비용들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특별 상황으로 보고 종료 1개월 전까지만 들어와도 해주겠다. 즉 12월 말 과제 같은 경우에 11월까지 들어오면 된다. 11월 말까지. 다음 단계 연구개발비에 적극적으로 2월 승인을 해줘라. 잔액 남았을 때 반납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2월 승인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22년도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3년도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협약 변경 내용, 이런 내용들 있으면 협약 변경 사전 승인 받아라.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전 통보를 받으면 된다. 산업부 혁신법 정상규정상에 차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최근 11월 3일에 산업부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전에는 이제 산업부 규정이 혁신법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11월 3일자 개정되면서 혁신법상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지금 정산 받아야 되는 거는 22년도 거 정산까지는 일단 요 차이 나는 것들도 적용을 하셔야 된다. 해당 규정. 그래서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봐보시고요. 그 외에 연구개발비 정산 회수 방법, 요거는 일단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최근 3년간 저희 회계법인에서 실제 정산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 불인정 됐었는지 좀 한번 통계를 뽑아봤어요. 대표적인 A 기간, B 기간 이렇게 통계를 뽑아보니까 뭐 금액 초과된 것들, 뭐 과제 관련 없는 것들, 계산 기준 한도 초과, 아까 협약 기간 외에 사용된 거, 제가 아까 사용 일자 얘기 드렸죠, 그죠? 협약 기간 외에 사용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뭐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또 B 기간 같은 경우도 과다 집행, 계산 기준 한도 초과, 협약 기간 외에 사용, 뭐 적격 증비, 미제출 이런 것들 불인정이 됐습니다. 이거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 이게 비율이라든지 이 사용 일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규정만 조금 정확히 적용을 해도 불인정 안 당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